자, 실전학습 2회 언어와 매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와, 35번, 36번은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이 낯설다면 여러분들 문법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될 정도로 이 문법에 대해 근간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수능 완성해서 한 문제를 뽑아달라고 한다면 전 이 부분을 뽑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정말 어려워하고 항상 놓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천천히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사실 좀 불편한 진실은 여기 있는 내용 전부 다 알고 이거 안 읽고 35번, 36번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1등급을 바라볼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겁니다.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죠. 단어는 형성 방식에 따라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뉘는데 하나의 형태소로 된 단어는 단일어이고 두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는 복합어입니다. 그러나 동사나 형용사와 같은 용언의 경우 어감만을 대상으로 단일어인지 복합어인지를 구분합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죠. 여기가 요 글감의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단어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형태소의 개수에 따라서 한 개인 거를 이제 단일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개 이상의 단어를 이제 복합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복합어는 또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가 이제 어근 플러스 어근일 때 이때를 이제 합성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어근 플러스 접사일 때 이 파생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어근과 접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어근은 이제 단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어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접사는 그 어근의 앞뒤에 붙어서 문법적인 뜻을 부여하거나, 그죠? 뜻을 제한해주거나 어간의 형태를 바꿔주면서 문법적인 뜻을 부여하거나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품사를 바꿔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접사에 대해서 잠깐만 좀 잡고 넘어가면요. 정말로 이 접사의 역할은 여러분들 정말 제발 외워주세요. 정말 너무 외워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 뜻을 제한해 줍니다. 예시까지 기억해 주세요. 풋사과 나무꾼 같은 경우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접사의 영역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수많은 사과들 중에서 아직 덜 익은 사과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꾸는 이제 혼자 쓰이는 단어들이 아니죠. 그래서 나무를 하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게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뜻을 제한해주는 역할을 한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접사는 이제 형식 형태소이자 그리고 의존 형태소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바로 품사를 바꿔줍니다. 이것도 9월이나 수능에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등장하겠죠. 원래는 꾸다라는 동사를 이 미음이라는 접사를 붙여서 꿈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명사가 되는 그런 확인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높다라는 형용사가 이라는 접사를 붙여서 동사가 되는 경우들도 이때 전부 다 이런 것들을 접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 미음과 여기는 이가 다 접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미와는 다릅니다. 어미와는. 세 번째, 이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들인데 어간의 모습을 이제 바꿔주면서요. 동시에 문법적인 뜻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다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서술어로 이제 활용을 하면 나는 빵을 먹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서술어는요, 이 주어와 이 목적어가 필요로 하는 두 가지 자릿수가 되는 거죠.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죠. 하지만 이게 접사인 먹이다가 되는 순간, 자, 어간은 어디까지 되는 거죠? 먹이다, 먹이고, 먹이는 변하지 않은 이 부분까지가 이제 어간이 돼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문장을 따보면 나는 빵을 먹이다는 충분하지 않거든요. 바로 친구에게 먹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가 만들어지고요. 그 유명한 필수적 부사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얘는 세 자리가 필요한 문법 서술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이를 통해서 이 피동과 여기서는 사동을 이라는 문법적인 부분들을 플러스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접사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 이 이미지가 박혀 있어야 돼. 이 접사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요 이미지가 박혀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문법을 정확하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이니까 이번 기회에 잘 정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한 문제짜리입니다. 한 문제짜리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래서 가령 일다의 어간 일이라는 실질 형태소와 종결음이 다라는 형식의 형태소가 결합한 단어이지만 복합어가 아니라 단일어입니다. 종결음이 다를 제외한 용언 어간 일이 하나의 형태소이므로 단일어로 분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실수하는 포인트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예시인 일다는 단일어입니다. 단일어. 그러니까 얘를 분석해 보면 어간과 어미로 분석을 하면 1 플러스 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활용의 영역이에요. 용언의 활용. 하지만 단어의 형성의 부분에서 예를 해석하면요. 어근과 접사로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근은 어디까지예요? 이까지가 어근이에요. 근데 이제 접사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접사는. 그래서 얘는 어근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를 단일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형성을 얘기를 했을 때 어미는 이 형성의 이 단일어인지 파생어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게 되는 포인트라는 거죠. 접사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다 같은 경우는 단일어가 되는 거고 먹이다 같은 경우는 이 때문에 이제 파생어가 되는 부분이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벌써 이 접사의 중요성들이 계속 강조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미는 고민한다, 고민하지 않는다. 어미는 이 형성 파트에서 합성어인지 파생하는 거인지에서는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들이 되는 거죠. 복합어는 다시 합성어와 파생어로 구분되는데 단어의 직접 구성 요소 가운데 접사가 있으면 파생어, 없으면 합성어가 됩니다. 여기서 직접 구성 요소란 어떤 말을 둘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진 두 요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손잡다의 어간 손잡은 손과 잡으로 나뉘는데 이때 손과 잡이 직접 구성 요소죠. 손잡다의 어간의 직접 구성 요소 가운데는 접사가 없으므로 합성어로 분류하게 됩니다. 반면에 잡히다는 어간 잡히가 어근 잡과 접사 히로 나뉘어져 직접 구성 요소 중 접사가 히로 분석되므로 파생어가 되는 것이죠. 더 복잡한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용언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령 바로 잡히로 구성된 바로 잡히다의 경우 어간 바로 잡히를 둘로 나누면 직접 구성 요소인 바로 잡과 히가 구분이 되는데 이때 히가 있으므로 바로 잡히다는 파생어인 것이죠. 자, 엄청나게 좀 복잡한 얘기가 등장을 하고 있지만 이거 역시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바로 합성어 파생어에서 나오는 직접 구성 성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합성어와 파생어를 구분하는 게 접사가 있다 없다의 유무의 이야기였죠. 하지만 어떤 단어들은 접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생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학교를 다닐 때 배웠었던 가장 대표적인 예시 한번 보죠. 예시 우리 모의고사에서 한번 나왔던 예시로 먼저 보면 이 민물고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터 같은 단어도 있죠. 이런 단어들은 어떤 식으로 분석이 되냐면 민 플러스 물 플러스 고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민은요 이 접사의 영역인 거고요. 놀이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다에 이라는 접사와 터라는 이제 명사가 이제 그 어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 모두 접사를 가지고 있지만 얘네들을 파생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 전 단계, 즉 민들민들거리는 물고기가 아니라 민물 플러스 고기의 영역인 거고요. 얘는 이미 단어, 즉 어근의 영역이기 때문에 뜻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를 어근어근해서 합성어로 읽게 된다라는 거죠. 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놀이터 역시 놀 플러스 이터가 아니라 놀이 플러스 터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미 얘가 명사가 돼버렸죠. 그래서 하나의 단어를 취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얘도 어근과 어근이기 때문에 합성어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접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 단어의 예시들을 조금 더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정말 많이 비교를 했었던 코 웃음과 비웃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구성이 완전히 동일하지만 코 플러스 웃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접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합성어가 됩니다. 똑같이 음이 접사가 있는데 비웃음 같은 경우는 비 플러스 웃음이 아니라 비웃다가 원형이거든요. 그래서 비웃 플러스 음이 됩니다. 아직도 접사가 살아있기 때문에 얘는 합성어가 아니라 파생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합성어와 형태소의 개수가 많은 파트에서는 이 접사의 유무보다 그 바로 전 단계, 단어가 만들어지기 바로 전 단계가 이 직접 구성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합성어와 파생어를 구분할 수 있는 포인트다라는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시로 등장했었던 바로잡히 역시도 이 바로잡이 먼저 붙기 때문에 바로 잡히다 이런 식으로 리딩이 된다면 얘는 합성어거든요. 하지만 바로잡 플러스 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를 파생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편 합성어를 구성하는 어근들의 결합 방식이 일반적 문장의 구성 방식과 같은 합성어를 통사적 합성어라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은 합성어를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두 상의 용언이 영언이 연결어미로 이어지는 것, 주어나 목적어 뒤에 서술어가 결합하는 것, 부사가 용언을 수식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이므로 이러한 어근들이 결합한 합성어는 통사적 합성어라고 보죠. 하지만 높부르다의 경우 얘 같은 경우는 높고 푸르다, 즉 어간 다음에 어미가 왔었어야 되는데 어간이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 구성 방식이 아니라 비통사적인 합성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 리딩이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돼야 되고요. 사실 여기서 그냥 끝나면 안 됩니다. 귀찮은 얘기기는 하지만요, 여러분들 제발 요번도 좀 마지막입니다. 요번에 이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요. 요것도 외워줍니다. 즉 우리가 이 합성어를 얘기할 때 이 합성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때 나오는 이야기가 그 유명한 통사적 합성어와 바로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눠지게 됩니다. 통사적 합성어라는 뉘앙스의 이 포인트, 이 통사의 이 포인트는 바로 뭐겠습니까? 이게 문법적으로 옳다라는 이야기고요. 이 비통사적어는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는데 그렇게 만든다라는 얘기인 거죠. 좀 예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간 다음에는 뭐가 와야 정상입니까? 먹 다음에는 다라는 어미가 와야 정상이죠. 우리는 절대로 어간만 단독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규칙이니까요. 그리고 관형사가 명사를 꾸며주고 부사가 동사를 꾸며주는 것처럼 그 형식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룰을 이제 지킨 것이 통사적, 지키지 않은 것이 비통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워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지금부터 하는 얘기들을 암기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속도와 정확성에 영향을 바친다는 거, 그리고 수능 완성이 언급됐다라는 거는 더 확률이 올라갔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이번 기회에 잘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1번 보죠. 1번. 자, 1번 보시면은 가장 이제 클래식한 거 명사 플러스 명사입니다. 명사가 만나는 건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대표적으로 이슬비 같은 단어가 통사로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부사와 부사가 만나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성 상징어 같이 부슬부슬, 그다음에 잘못 같은 단어들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부사는 부사를 충분히 꾸며줄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자 관형어도 괜찮고 관형사도 괜찮은데 편의상 관형사라고 하겠습니다. 관형사 다음에 체언이 와서 꾸며주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새 엄마 같은 경우들이 그렇겠죠.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네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저기서 등장하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간 다음에요. 어미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어간이 등장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두 가지로 이제 디테일하게 나눌 수가 있는데, 따로 하죠. 이 어미가 이 어간이 바로 그 유명한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 연결어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휘다와 감다가 합쳐져서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이제 휘어 감다 이런 식의 단어가 만들어지면 얘는 통사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어간 다음에 어미가 오고 그 다음에 체언 명사가 오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어미를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관형어의 이미지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형 같은 케이스가 요 충분히 괜찮은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 7번, 8번이 이제 같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주어 서술어, 목적어 서술어, 이 부사어 서술어의 관계를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편의상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질 텐데 주어 서술어, 목적어 서술어, 부사어 서술어. 요게 그리고 한번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사가 생략되는 느낌이 조금 센데요. 힘 플러스 힘이 들다. 그죠? 힘을 쓰다. 앞에 서다. 요런 케이스들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8가지의 패턴이 통사적으로 볼 수 있는 통사적 합성어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거와 대칭을 해서 비통사적 합성어를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그리고 그 통사가 어렵다면 아니요, 비통사만 외우셔도 되는데 그래도 어지간하면 좀 이미지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비통사적 합성어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매칭을 좀 해주시면 참 좋습니다. 이 3번에서 조금 어긋나 있는 부분들이 좀 보여요. 관형사가 명사를 꾸미는 거 좀 이상하죠. 그래서 첫 번째, 괜찮죠. 그래서 부사가 명사가 꾸며주는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요 1번과도 충분히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시가 이제 부슬비 같은 거죠. 부슬비, 뭐 척척박사 같은 단어들이 이제 비통사적 합성으로 들어갑니다. 부사가 관형사가 아니라 부사가 그런 것들을 꾸며주는 건 조금 어색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4번과 연결되는 부분들이죠. 어간 다음에 원래는 어미가 와야 되는데 바로 어간이 오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휘다 감다가 휘어 감다가 아니라 휘감다로 표현되는 경우죠. 여기 중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생략이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비통사로 만들어집니다. 자, 5번이랑 연결되겠네요. 자, 세 번째 패턴, 어간 다음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와야 되는데 바로 명사가 오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덮다 플러스 밥 같은 경우는 원래는 덮은 밥이 돼야 되거든요. 하지만 얘가 덮밥으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중간에 은이라는 접사 어미가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비통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시간을 정말 많이 써서 비통사와 통사를 나눠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포인트들은 암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미 내신이든 이런 개념서든 충분히 언급되고 수많이 등장했던 포인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암기가 되어 있다면
지금 읽었었던 요 얘기들, 주어나 목적어 뒤에 서술어가 결합하는 것, 그죠? 그다음에 부사가 용언의 수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구성 방식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 정도는 암기를 해주시고 조금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35번 같은 문제가 이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해설도 잘 나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어간이 어디까지인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나눠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이제 그냥 대충 넘기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네, 그러시면 안 되고 꼭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 주시길 바래요. 1번 보죠. 1번 보시면 짓 이겨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A 보면 어간이 일단 3개여야만 하고요. 그러니까 어간이 어디까지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이제 정말 중요하고, 그다음에 직접 구성 요소, 바로 전 단계가 이제 어근인지, 즉 이게 합성어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짓뿌리 같은 경우는 벌써 짓 플러스 이기 플러스 어서거든요. 그리고 어간은 여기까지니까 벌써 2개고요. 이다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2개고 틀렸고, 그리고 짓이 접사기 때문에 짓다, 빌딩의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벌써 이 A도 틀리고 B도 틀린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파생이기 때문에 벌써 틀렸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동생이 방학마다 시골에 내려왔다. 제발 부셔보는 거예요. 내다 안 되니까 내리 플러스 플러스 오 플러스 앗 플러스 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서 어간은 어디까지라고요? 바꿔보면 되죠. 내려왔다, 내려왔고, 내리오다. 그렇죠. 이렇게 이 결이 조금 때문에 이상한데, 얘는 과거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선어말 어미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종별 어미죠. 그래서 바로 여기까지가 어는 물론 연결 어미기는 하지만 내려오다라는 합성어를 이미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 내려오다라는 합성어의 어간은 변하지 않는 부분은 바로 여기까지겠죠. 그래서 총 3가지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내리라는 어근과 오다라는 어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 역시도 뭐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합성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접사가 없다라는 거를 느끼시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다, 입다, 밀다, 붓이다, 휘다, 날다. 휘다가 아니라 이 접사인 휘가 같은 경우겠죠. 그래서 요렇게 풀지 않으면 되게 의미가 없는 문제들입니다. 충분히 수능에 나올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라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36번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예로 파악을 하셔라 이렇게 나오는데, 기억은 주목, 주서, 목서, 그리고 부사, 용언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그래서 끝을 내다, 그래서 목서, 그죠? 뛰어 놀다, 그러니까 아니네요. 도망을 가다, 이제 목서. 걸어 오다 아니고요. 빛이 나다, 그래서 명서. 이런 정도 되겠고요. 그래서 까아 먹다, 그래서 까아 먹다 뭐였지? 부사 용언. 까는 부사가 아니죠. 벌써 틀렸고요. 바로 잡다, 부사 용언 맞네요. 돌리어 맞다 틀렸고요. 오르다 내리다 틀렸네요. 막 살다 부서네요. 네, 그러면 이제 5번이 자연스럽게 되네요.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자연스러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37번 이것도 종종 나오는데, 나 이렇게 좀 잘 나오는 편이 아니라서 나올 때마다 이제 여러분들이 크게 데이는 파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셨으면 좋겠는데, 서로 반대되거나 대립되는 뜻을 가진 단어 간의 의미 관계를 반의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반의 관계는 두 단어가 여러 공통 의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만 하나의 의미 요소가 다 다를 때 성립합니다. 이거 밑줄 외워주세요. 반어 관계가 나올 수 있는 포인트는요, 바로 이쪽 포인트입니다. 하나 포인트를 잡자면,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만 반대가 돼야 된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좀 예시를 볼까요? 이게 남자, 여자는 반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 남자, 여자
포인트가 돼서 이제 나이까지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반의 관계가 되는데 이게 할아버지, 손녀는 반의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남자와 여자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는 무슨 요소까지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나이라는 올드와 영이라는 나이라는 옵션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반의 관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다? 다만 하나의 의미 요소가 다를 때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반의 관계에 있는 말은 그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한 개념 안에서 상호 배타적 대립 관계에 있는 것을 상보반의어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어들 중간에 중립지역이 없어서 동시에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배타성인 거죠. 여자가 아니면 무조건 남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상보반의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둘 중에 죽다, 살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그에 반해 단어 사이에 등급성이 있어서 중간 단계에 있는 것들을 등급반의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뜨겁다, 차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미지근하다라는 개념이 이제 존재할 수 있잖아요. 높다, 낮다도 이제 적당하다 이런 결들이 있는 거. 이런 단어들은 동시에 긍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죠? 뜨거우면서 차다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지만 동시에 부정하는 것은 가능하게 되죠. 왜? 미지근하다라는 개념이 있으니까요. 또한 공간이나 너무 중요해요. 인간관계에서 음미상의 대칭을 이루며 서로의 반대에 존재하는 단어의 쌍인 방향반의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앞뒤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납득이 되잖아요. 하지만 선배와 후배 이런 것들도 서로가 존재해야 위아래의 방향성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방향반의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1번 총교과 처녀는요 인간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살과 30살 정도의 나이대라는 것도 공통 요소죠. 하지만 성별만 되고 있기 때문에 1번도 이제 괜찮은 얘기가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동시에 긍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그것이 참이기도 거짓이도라는 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아니면 거짓 괜찮은 얘기가 되고요. 그죠? 3번 배타적 대립관계에 있는 한 단어의 부정은 곧 다른 단어의 긍정이므로 그는 죽지 않았다는 산다라는 얘기와 동일하고요. C. 등급 반의어에 대한 이야기네요. 정도에 나타나는 부정은 그 단어의 반의어와 의미가 같으므로 그것이 길지 않다라는 표현이 그것이 짧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겠군. 이거는 아까 이 상보 반의어에 대한 개념이죠. 길지 않다라는 것은 뭐야? 짧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면서 동시에 뭐도 괜찮다라는 거야. 중간점이다. 중간 단계가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리고 위아래, 그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선배, 이제 윗사람, 아랫사람 이런 것들도 방향 쪽이구나라는 것까지 좀 잡아주시면 괜찮은 이야기가 될 겁니다. 38번. 피동사동이 등장했어요. 이것도 당연히 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피동사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3가지 대답해 보세요. 이게 돼야 속도가 이제 줄는 겁니다. 능동의 어간에 피동접사 붙이는 것, 그리고 능동사 어간에 어지다 붙이는 것, 그리고 명사 어간에 되다를 붙이는 이 3가지 케이스를 이제 피동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2가지 하는 것을 이종 피동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것도 살짝 잡아놓고 가겠습니다. 살짝 잡아놓고 가죠. 피동 표현 너무 중요하죠. 수능에도 정말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사동이 빠졌기 때문에 피동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자, 피동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가 이 통사적 피동과 파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을 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파생이라는 단어와 이 통사라는 단어를 우리는 벌써 배웠어요. 이 파생은 어디서 배웠어요? 합성어와 파생어할 때 배웠단 말이야. 그 파생의 포인트는 뭡니까? 접사를 사용한다 안 한다가 되게 중요한 게 이제 피동 표현인 거고요. 이 통사는 언제 나왔습니까? 통사와 비통사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말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어간 다음에 어미가 오느냐 안 오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생적 피동은 접사를 사용한 피동이고요. 통사적 피동은 어미를 사용한 피동이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생적 피동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 2가지로 나누는데, 그죠? 1번. 아까 전에 만들었던 이, 히, 리, 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파생적 피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잡다에서 토끼가 늑대에게 잡히다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파생적 피동 접사를 사용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두 번째 뭘 한다? 어지다. 그래서 잡아지다.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이 어지다를 사용하는 경우가 앞에서 이제 나왔죠. 어지다를 사용하는 경우가 이 포인트가 됩니다. 그죠? 라고 했지만 여기가 아니군요. 네, 순서로 따지다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 어지다 같은 경우는 여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순서가. 그리고 여기에 되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어간에다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네, 여기는 이제 체언에다가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약간 단어가 탈락되다. 탈락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다가 탈락되다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이 이제 접사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가 아까 전에 다시 했었던 어지다. 그죠? 얘가 이제 어미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먹어지다. 이런 것들. 두 번째가 여기서 이제 등장하지 않았지만 두 번째가 뭐뭐 하게 되다가 있습니다. 그죠? 먹게 되다. 인간적으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 언매를 이제 문제를 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중 피동이라는 거는 이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되는 거다. 두 가지가 같이 나오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파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이 같이 나오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자 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이런 거겠죠. 잡혀지다. 이거는 부셔보면 잡다 플러스 히 플러스 어지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히 같은 경우는 파생적 피동이 되는 거고요. 어지다 같은 경우는 통사적 피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이중피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중피동은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류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잡어지다 혹은 잡히다로 쓰는 게 맞는 표현이라는 거죠. 정말 많이 나왔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이제 이 글감들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팁을 드리자면 결국은 요 기반으로 가져 있기 때문에 얘가 뭐예요? 축약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요. 두 가지 패턴으로 이제 오류를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이중피동일 텐데 아닌 경우, 이 함정 카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가 원형이 그런 경우가 있고요. 아까 전에 이 내려지다 같은 경우는 내리 플러스 어디다 되잖아요. 근데 얘가 이미 접사인 거예요. 그죠? 내려지다.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이미 어간인 거예요. 어간. 접사가 아니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썼기 때문에 이제 아닌 경우가 되고요. 두 번째가 사동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피동 플러스 사동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먹이 플러스 어지다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먹이 같은 경우는 이제 사동이거든요. 얘가 먹이다. 근데 여기에 이제 피동이 붙은 거예요. 먹여지다 이렇게.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중 피동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만 갖고 있으면 여기 이제 심화 공부거든요. 갖고 있었으면 38번도 되게 쉽게 풀릴 수 있었을 텐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읽혀진다. 그래서 원형이 읽다 플러스 히다 플러스 어지다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책은 읽히다, 어지다 이런 결들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손바닥으로 저 눈부신 햇살이 잘 가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가리, 그죠? 가리 플러스 어지다. 그래서 이 리가 접사가 아니라 가리다가 원형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이제 맞는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얘는 이렇게 두 번 나왔으니까 틀렸고요. 그다음에 숨겨졌다도 숨다 플러스 기 플러스 그죠? 숨다 숨기다 플러스 어지다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그 도난품은 범인들에 의해 장소에 숨기다. 그 다음에
어지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 숨기다 같은 경우가 이제 사동적인 부분들이고, 그죠? 그다음에 어지다가 이제 이 뭐야 피동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괜찮은 케이스가 되는 부분들인 거죠. 그죠? 그다음에 아마도 정의가 책임을 맡은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돼 나왔죠. 그다음에 어지다까지 등장하고 있으니까 틀렸다는 거 확인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윗다가 원형인데 이렇게까지 되기 때문에 이제 틀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답은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39번도 이것도 너무 클래식한 얘기죠. 이거를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뭘 좀 이해하시면 좋냐면 환경에 따른 그거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나왔었던 모음 조화 양상들도 조금 인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단모음의 계열도 조금 이해하시면 좀 좋고요. 그리고 우리 현대와는 다르게 이제 중세국어에서는 되게 다양한 조사들을 사용했다라는 것도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결국 환경을 잘 따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보시면 부사격 조사 에는 선행 체언의 마지막 음절에 따라서 사용이 됐습니다. 제발 이런 거 버릇을 들이세요. 선행 체험이 양성 모음이면 L을, 그죠? 음성 모음이면 당연한 거예요. L을. 왜냐면 얘는 양성이고 얘는 음성이니까요. 이거 암기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음이나 혹은 이 에 계열이면 J 계열이면 마지막에 J 계열이면 얘를 썼다. 그래서 혹시 이거 기억하시나요? 이거 아시면 참 좋은데, 우리 축격조사가 이제 자음일 때 자음으로 끝나면은 2고요. 모음으로 끝나면은 요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나 이 계열의 모음으로 끝나면 이제 제로격조사 이렇게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과 이제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땅에 이렇게 나오는데 원형을 이제 친절하게 주고 있어요. 제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죠? 마지막에 이제 양성 나왔죠. 양성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시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음성으로 나왔으니까 이쪽으로 가시는 게 당연한 이야기가 되고요. 설이 2계열로 끝났죠. 2계열로 끝났으니까 쪽을 따는 게 맞기 때문에 3번을 찍으시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쪽도 중요하긴 한데 그래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이번에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쉬워서. 그래서 문법적 파트, 그러니까 이게 읽으시면서 매체적인 파트를 잘 보시면 좋은데, 네, 오늘은 좀 길어졌으니까요. 문법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시냐고.